만약에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998年10月に発表し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한일 양국 관계의 핵심이 저는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용으로 써먹기에만 급급했던 민주당이 우리 정부의 해법을 폄훼하고 곡해하며 또다시 반일 정서를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혈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찬동하는 것입니까? 일본의 국익과 국민 자존을 팔아버린 것도 부족해서 조선 총독이라도 자처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확인한 과거와 미래는 모두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입니다. 반일 정서에 기댄 선동의 DNA가 몸 밖으로 흘러넘쳐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소장님, 예.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갤럽, NBS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에 미친 현안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응답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준 것은 일본 이슈, 대통령의 제3자 변제안으로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정상회담은 완전하게 오롯이 다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일본 이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고요. 그런데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 MZ세대에게 한일 이 정상회담 또는 제3자 변제안 일본 이슈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게 바로 69시간. 이 노동시간이 MZ세대에게는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네. 미디어토마토 조사를 보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 중에서 20대 지지율이 전주 대비 11.8%포인트 하락했던데요. 네. 방금 배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있지만 이게 주 69시간 노동자에게 영향을 크게 미친 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인데 어떤 점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보세요? 저는 그 69시간 노동제보다는 그 한일 문제 이것이 더 20대에게는 영향을 크게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69시간 노동시간제는 아직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그 정책 구상을 얘기한 것이고 재검토를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걸로 받아들이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20대들은 일본에 대해서 문화적으로나 또는 스포츠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번도 우리나라가 뒤진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세대거든요. 그런데 이 세대들이 보기에는 지금 대통령의 이 방일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나라가 저자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좀 부정적인 느낌을 굉장히 크게 가져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의견인데 두 가지 현상으로 하나는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제3자 변제안에 대한 내용은 좀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만 일본에 대해서는 20대에는 각종 다른 조사에서는 상당히 또 호감도를 표시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20대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데이터상의 이 변화를 보면 이 제3자 변제안이 발표되고 난 이후의 조사 결과에서는 대략 하락폭이 한 6%, 5% 정도 부정평가가 20대에서 더 올라갔다면 이 69시간이 문제가 되고 난 이후에는 10%가 오히려 폭이 더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지금 20대 만 18세 이상 조사이기 때문에 게시판을 봐도 막 오히려 바글바글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이슈보다도 게시판에서의 온도를 보면은 69시간제에서 이 20대가 더 크게 또 30대 또 직장인들 대부분이 반항하는 요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한일 이슈보다는 일본 이슈보다는 69시간 이슈가 MZ세대에게는 더 큰 이슈로 분석됩니다. 실제 지난 16, 17일 일본을 방문한 그 한일 정상회담 네. 이 여론 흐름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대통령 지지율 하락한 것으로 이제 그 증표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네. 사실 이게 30대 지금 초반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사실 대통령 지지율을
관련해서는 이제 20대가 깨지느냐, 20%대가 깨지냐 안 깨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향후 이제 뭐 정상회담 등의 여러 가지 일정이 5월까지 이제 쭉 그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 대통령 지지의 흐름은 바로 이렇게 20%대를 깨지는 못하겠지만 8월 그 광복절까지 이렇게 큰 틀에서 본다면은 20%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부와 여론조- 여당은 예. 그 단기적으로는 뭐 악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이런 진단들을 하잖아요. 그건 기대감이죠. 기대감인데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은 갤럽 조사만 이 목요일 부분이 이제 부분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이 일본 방문이 16일, 17일이기 때문에 오롯이 반영됐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나오는 걸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봤거든요. 빅데이터, 캐치 애니, 오피니언 라이브 그리고 이제 썸트렌드로 분석을 해보니까 제3자 변제하는 여전히 안 좋아요. 네. 제3자 배상은 안 좋습니다. 근데 일본에 대한 이미지는 아주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자 변제나 과거사 또 독도가 거론됐다 이건 좋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 일본 국민에 대한 이미지는 아주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주말 도심에서는 이 한일 정상회담 규탄 집회가 있었고 네. 지금 뭐 야당의 반발 거세죠. 뭐 여당은 어쨌든 한일 양국의 파트너 국가로 거듭났다 이런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일 정상회담이요. 네. 향후에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까요? 굉장히 영향을 크게 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뭐 호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지금 정치 현장에서 국익이 맞부딪히는 일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저자세를 가고 있다. 특히 이제 그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라든지 그다음에 구상권 청구 계획 자체는 없고 이거는 잘못하면은 원점으로 돌리는 거라서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국민들의 정서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 네. 그리고 박진 그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사죄를 받는 게 능사 아니다. 이런 그 참모진들의 이야기까지 지금 플러스가 돼서 정서적으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주말 집회를 보면은 독도 문제가 좀 불길을 더 정서적으로 좀 강화시키는 것 같아요. 이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지금 된 건지 지금 얘기를 안 해주고 뭐 있거든요. 대통령실은 그런 내용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 이런 네, 입장을 그렇지만 내놨죠. 지금 그 일반 재시민사회단체 쪽에서는 그걸 믿지 않고 있거든요. 네. 배승선 소장님. 네.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배상 해법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대 여론이 그렇습니다.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밀어붙인 배경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데이터상으로도 쉽게 읽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론이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따로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웠던 미래에 대한 키워드. 그래서 미미 기대감으로 이해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미래인데 미래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뭐 과거사나 또 제3자 변제안이나 계속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에 정경련이 실시한 조사를 보면 네. 한국과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우리 국민들은 과거사 해결 안 되면 요지부동입니다. 그런데 일본 국민들도 일본 국민입니다. 일본의 이 지도부가 아니라 일본의 이 일본 내각이 아니라 일본도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더 사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네. 우리도 절대 변할 이유가 없고요. 그렇다면 이제 안 변할 때인데 이제 그다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미죠. 미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인도태평양 신안보 질서를 강조하고 있고 또 다음 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해야 되고 미국 비중이 상당히 큰 대한민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의식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주 최대 69시간에 대해서는 뭐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반대 의견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게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예. 이런 입장을 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보안이 수정이 될 텐데 다시 일주일 최대 근로 허용 시간이 만약에 50시간대로 조정될 경우 네. 여론의 향방은 어떨까요? 이게 일단은 저는 이 사안이 지난번에 있었던 그 만 5세 조기 입학과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최근에 작년에 지금 조사한 걸 보면은 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생활 균형 실태 조사를 했었어요. 가장 적정한 주 5일 근로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 그 평균적으로 36.7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0대 시간으로 내린다고 해도 이것이 나에게는
지금 너무 말을 일을 한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그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 얘기에는 주 4일제 유럽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 4일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용 시간을 50대로 낮춘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이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대통령의 말이 지금 계속 바뀌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충수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저는 빨리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 그냥 시간만 가지고 54시간제다, 50시간제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비치면 지지율은 더 내려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지금 20대, 30대, 40대 화이트 칼라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뿐만 네. 아니라 블루 칼라 또 그리고 또 학생처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원점에서 제대로 검토해서 제대로 발표하겠다고 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번 방일에서 육부 여사와 그 화가점 만들기 체험 네. 건축가죠 안도 다다오와 오찬 이런저런 행보를 보였는데요. 김 여사 행보에 대한 여론은 이번에는 어떤가요? 이번엔 뭐 특별히 김 여사 행보에 주목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워낙 그 대통령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커서 이건 주목받지 못했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이 오므라이스를 먹겠다는 그 회동 자체가 김 여사가 제안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의 시각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지금 뭐 사실이 확인이 안 되는 안 된 거잖아요. 얘기지만 이제 그 장소나 이런 게 그리고 저 방일 직전에 김일범 의전 비서관이 사퇴한 것과 관련해서 그 사퇴 이유도 정확하게 안 알려져 있어서 이 문제와 관련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고요. 지금 계속 이제 대통령 누가 대통령이냐 이런 시각으로 여사의 행보를 지켜봤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은 많이 좀 좌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배준사 수장님, 네. 전당대회 기간에 상승세를 보이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전당대회 마친 뒤에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이게 신임 지도부 임기 초반에는 대체로 좀 상승하지 그렇죠. 않았던가요? 네. 어떤 이유로 보세요? 쌍제라고 봐야 되겠죠. 두 가지 악재인데 하나는 지금 정당 지지율까지 국민의힘 지지율까지 대통령과 연동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악재가 정당에까지 국민의힘까지 영향을 준다. 지금 대통령이 제3자 변제안으로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 국면이 고스란히 국민의힘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당 내부의 악재인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수도권에도 상당히 많은 호남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좋았던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이 안 나오거든요. 좀 주춤해요. 그 이유는 바로 5.18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관련된 발언한 부분이 단순히 행정구역상으로 호남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퍼져 있는 호남의 포괄적 호남 정서, 그러니까 서울도 있고 수도권도 있고 또 충청도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죠. 연대 포용 탕평 이른바 연포탕을 실현하겠다고 김기현 대표가 외쳤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임명직에 친윤 게 일색 아니냐 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 점도 영향을 줬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이미 선반영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느닷없이 새로 나온 거라면은 상당히 이 부분도 영향을 줬을 텐데 이미 지난 전당대회 성격도 김벤션이 아니라 윤벤션이었고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윤심 단일 대우로 갈 거라는 거 그리고 친윤 단일 대우로 갈 거라는 건 이미 예상됐기 때문에 설명은 연포탕이지만 저는 파스타로 갔어야 되는데 연포탕으로 갔다. 네. 네. 파스타요? 궁금하시잖아요, 파스타. 네. 화장을 극복하고 스타를 키워내고 그다음에 타당과도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막 만들어낸 말은 아닌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은영 소장님, 네. 반면에 민주당 지지율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상승한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국민의힘의 전대 효과가 좀 끝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 한일 관계가 제1야당으로 지금 이제 집중되는 그런 좀 흐름 속에서 좀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짚으면은 그 이제 당내에 비명 세력하고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원전에서 유튜브 행사를 2번이나 했고, 그리고 또 페이스북으로 뭐 이렇게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리스트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공천 TF를 통해서 비명계 그 의원들을 많이 또 등용한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지금 탕평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네. 좀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발광체냐 아니면은 반사적인 거냐 하면 저는 이게 발광체의 지지율 결집이나 상승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더 고민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지금 아마 한국갤럽 그래프는 좀 준비되어 있을 텐데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은데
한국갤럽 조사 보면은 물론 이제 이 한 번만으로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34, 더불어민주당이 33인데 이건 다분히 저는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제3자 변제안이나 또 5.18 발언의 이런 부분에 따른 반사이익에 따른 결집인데 이 조사에서 호남 지지율이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호남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8%입니다. 네. 이건 굉장히 큰 이 적신호가 온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 최근에 당 내부에서 친명과 비명 간에 흔들리는 그 내용이 호남에까지도 전파되고 있다. 그래서 호남에서는 무당청, 지지할 정당이 없다 제일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엄청난 숙제가 되는 것이죠. 그 조사 나왔을 때 국민의힘은 호남에서 지지율은 어느 정도? 호남 지지율은 이제 국민의힘은 10%대인 걸로 지금 네. 알고 있거든요. 이은영 소장님. 네. 이재명 대표 거취를 둘러싼 논란도 있었는데요. 네.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 중도층 확장의 어려움, 친명계는 이 대표 아니면은 지지층 결집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상반된 입장인데 네. 여론 흐름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단은 이제 그 지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온 두 의원, 그러니까 전직 의원, 박지원 의원하고 전 의원과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도 그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좀 다르게 해석하는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박지원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외에 누가 있겠냐 이런 메시지를 했다라고 하고 박용진 의원은 화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좀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은 그 당내 당원들 내지는 지지층의 결집도인데 결집도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한 80%대가 지금 결집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이제 그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그 민주당의 지금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신규로 가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지금 한 5만 명까지 가입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 이 사람들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는 흐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비명계와 소통에 나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 수장님. 네. 이 자리에서 몇 번 진단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과반이 넘는 여론조사가 있던데요. 네. 이 당 지지율과 내년 총선의 지지와는 좀 다른 그렇죠.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 방금 전에 민주당을 지지하겠다가 아니라 차기 총선에 야당에 투표하겠다가 55%고요. 포괄적인 야당을 네네, 얘기하는 포괄적인 거군요. 야당입니다. 근데 그건 왜 좀 다르게 근데 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이 이만큼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조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년 선거 환경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에 대한 불만, 그리고 최근에 일본 관련된 이슈, 그리고 국민의힘 당에 대한 불만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뭉쳐져서 내년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기 중반에 있는 것은 정권 심판 성격, 평가 성격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야당에게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만큼 야당이 유리해 줄 수 있는 그 환경을 얻고 있느냐? 얻고 있지는 못하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그만큼 야당에 대한 정권 평가 성격만큼의 기대감을 받고 있지는 못한데 그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한 역할을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만큼이나 그런 다수당, 이 거대 정당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내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총선 1년 남은 기간 동안에는 앞으로도 여러 변수가 남아 있잖아요. 많이 남아 있죠. 그리고 지금 말씀 배 소장님이 하신 것처럼 내년 그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이제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러면 야당이 투표하겠다가 55%인데 민주당의 지지율은 여기에 지금 부합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야당의 어떤 새로운 인물에 대한 그 니즈, 수요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북한 좀 짚어보죠. 북한이 16일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는 등 최근 이 고강도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북한의 도발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평가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보통 그럴 경우에 좀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결집하는 효과 우리가 더 내셔널 플래그 이펙트라고 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제 모든 국민이 다 힘을 실어주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지금 이 일본이 계속 그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지만 대통령 지지율에 그게 좀 반영이 잘 안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제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현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그걸 이제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고 아직 그게 지금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지율로 지금 반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지지율이 반영이 안 된다라는 의미는 대통령과 현 정부가 국제 질서에서 이 우리나라의 위치를 가져가는 게 그 포지셔닝이 잘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일반 유권자들은 북한 문제를 볼 때 네. 아주 복잡하게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보수층들은 부분적으로라도 조금은 이제 결집은 있을 건데 전체 유권자에서는 이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 반복적인 거, 이런 만성적인 행위나 이슈에 대해서는 또 그다지 기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도 또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 이슈에 대한 일종의 학습 효과입니다. 뭔가 이 부분이 좀 더 개선될 것이냐, 그렇다면은 앞으로 뭐 북한 미사일 문제가 해결될 거냐, 쉽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지 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여론상으로는 잘 반영되지 않는 속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대검 중수부장 출신 이인규 변호사가 네. 출간한 회고록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은 사실 왜곡이다라면서 크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여론에서는 이게 어떻게 반영됩니까? 일단은 지금 그 현 정부의 검사 출신으로 중용된 인물이 카운트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137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이인규 변호사도 그 속에 좀 포함되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책 속에서 이렇게 좀 이슈가 되게 크게 부각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본인이 혹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는 여론에는 그렇게 이분이 어떤 일을 할지 그것과 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선거에 나가려고 한다면 이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발할 그러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 수장님 보시기에 이 네. 책을 둘러싼 논란이 향후 전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더 결집할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MZ세대가 좀 더 두드러지게 결집하는 그런 영향도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MZ세대 또 40대 화이트 칼라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할 때는 다시 한 번 더 그들이 결집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가 지지율이나 여론에 영향을 미칠 현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혹시 이제 그 일본에 방일하신 후에 여러 가지 지금 질문들을 지금 대통령실에 하고 있거든요. 그 독도 문제. 요거에 대한 게 좀 그 외교부 장관 포함해서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렇게 계속 그 말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의혹은 계속 증폭이 되면서 다음 주 계속 이어지는 시위에도 그게 이제 그 흐름이 반영될 걸로 보이거든요. 배 수장님. 이번 주에는 저는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이제 경제적인 이슈인데 하나는 이제 노동, 그러니까 69시간 이 후속 조치와 관련된 부분, 또 하나는 지금 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까지 파산 위험에 시달리면서 실리콘밸리 은행 이후에 또 크레딧 스위스 은행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 경제 당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노동 시간이라든가 그 일본 그 오산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설득을 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해야죠. 필요성 이상의 해야 되는 당위성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1시간이고 이러이러한 여론 반발도 있지만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더 소상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마땅히 필요한 일이겠죠. 네.